김삿간에 관한 방랑기 중에 유명한 건 요겁니다.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김삿간 방랑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죠. 대중소설처럼. 근데 이 사실 김용재라는 양반은 일반인들은 잘 그렇게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친일 행적이 많은데 음성 사람인데 이상하게 해방 후에는 어떻게 이쪽으로 막 해서 통속소설 막 쓰고 그랬어요. 해동시선, 시야운총, 대동기문, 대동시손이라고 이제 대동이 이제 우리나라니까 거기서 일어난 이상한 이야기들을 모아놨다. 대동시선은 이제 시들을 모아놨다 이런 책인데 여기에 이제 김삿갓에 관한 일화나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들 뭐 많이 이렇게 김삿갓이 좀 재밌는 그런 아이콘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많이 이렇게 아이들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삿갓 만화 같은 것도 있고 일화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 이게 이런 종이 있잖아요. 이게 쓰고 오늘날의 책꽂이처럼 종이를 이렇게 쓴 거를 쭉 끼워대 고비라 그럽니다. 고비. 고비에 고비라 그래서 여기 오늘날에 이제 책꽂이처럼 요런 종이 자기 글씨 쓴 거나 새 종이나 이렇게 둘둘 말아서 쭉 끼워둔 고비라 그럽니다. 가련한 행색이 가련한 몸이 가련문전 방가련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을 방만한구나 이렇게 가련차이 전가련 이 가련의 여기 가련의 인의 뜻을 가련에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가련하다는 뜻도 되고 그죠? 가련은 능히 가련한 마음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일생에 따라서 어떤 시를 졌나 이런 게 이제 있고 금강산에 처음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금강산에 자주 가시잖아요. 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이제 이 공모 스님하고 많이 지은 씨가 작년에 9월에 9월산에 갔는데 또 금년 9월에도 9월산을 가는구나. 년년 9월, 과구월. 해마다 9월산에 9월에 가니 9월 산광 장구월. 9월산의 경치는 맨날 9월이다. 이런 딱 9월. 시를 그렇게 이제 재밌게 한 거죠, 가을에. 근데 시가 쉽습니다. 쉽고 재밌고요. 금강산도 그렇잖아요. 송송백백 암암해. 그저 수나무 잣나무 바위야 바위도니 수수산산 척척이 물마다 산마다 가는 곳이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아주 쉬운 글자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거 떠매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죠. 이렇게 예, 이게 진짜 화순의 적벽 그죠.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비슷하게 이런 걸 뭐 세워놨습니다. 유적지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고 저쪽에 무덤 있는데 가서 무덤 보고 저 위에 생각까지 보고 이제 그러고 좀, 예. 한번 쭉 보세요. 황원 축객 비인사 여독 진이라 그죠? 자독진이라 자네만 홀로 그 떼놈이다 중국놈이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씩 늘어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한 그 20, 30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김삿갓은 여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10살 전후에 4사 3개월 달동을 했답니다. 17살에 장가를 가고 자식도 김삿갓이 6 낳았는데 20살 되는 해에 영어로 동현 100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하고 돌아왔어야 그 시험 문제의 주인공이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지만 본인은 스스로 조상의 욕된 죄로 장원을 했다 해서 평생을 하늘이 부끄러워서 쓴 것이 삿갓이에요. 김삿갓 둘째 아들 이규리가 아버지 유고를 옮긴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이 묘가 좀 크죠? 이 묘를 발굴된 거는 82년도에 영월의 항토 사학자 정한 박용욱 선생이 이 묘하고 그 살던 집을 찾았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니까 전라도 화순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이 일로 인해서 7년 동안 공방 벌이다가 89년도에 성소로 여기가 맞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터가 기운이 양백지간의 유지행소 형국이다. 이 터가 버드나무 끝에 꼬리가 집을 진다는 천하의 명당터인데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요 기운을 제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그럼 양백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앞에 산이 이렇게 끝나죠. 요 앞산이 우리나라 태백산 끝잖아. 바로 뒤에부터 소백산 시발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백의 기운인데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충청도의 끝 단양 땅 앞에가 여기는 강원도 영월 땅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길 따라 약 3km 가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부생면. 그래서 여기는 3도의 그 기운이 머물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김사과 주거지까지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1.8km.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장언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1.8km 올라가는 과정에 강원도 충청도가 11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축지법을 쓸 수 있는 데는 옆밖에 없어요. 앞으로 도인이 되고 싶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여기의 기운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김사과 돼서 교수님한테 말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네. 없어요. 아니,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후손이세요? 저는 전생의 인연을 중요시합니다. 그래 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이에요. 조금만 더 오세요. 뭐 30분 가면 되니까. 스무 살 되던에 이제 세상하고 인연을 끊을 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왔다가 여기서 이제 떠나버린 거죠. 뭐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뭐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되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여기 위치 자체가 뭐 세상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옛날에는 예. 굉장히 지금 뭐 이게 포장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기가 힘들었고, 입구에도 포장이 안 됐고, 근데 지금 많이 정비되고, 이것도 뭐 복원을 해서 2002년이니까 한 12년밖에 안 된 거죠. 뭐 복원한 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요 위치가 살던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가셔야지 언제 또 오겠어요. 말 그대로 기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왜 등졌나, 그리고 방랑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롱하고 풍자했는가, 왜 그랬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시면, 뭐 그 당시 사회도 오늘 사회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어떤 사회나 다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물이라도 좀 물맛이 괜찮습니다. 한 잔 마시고 좀 마음도 씻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의 명강의와 한방을 부탁드리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김삿갓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대중적인 흥미를 많이 가지죠. 김삿갓 하면은 뭐 김삿갓 뭐 북한 방랑기에서 쭉 옛날에 라디오에서도 했고, 그래서 그 김삿갓을 가지고 또 김삿갓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저도 좀 편하게 강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냥 좀 편하게 듣고, 그 김삿갓 시가 재밌습니다. 아무튼 좀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좀 어떤 거는 좀 야하고 좀 욕설 같은 게 있어서, 그 너무 심한 거는 제가 어떻게 좀 강의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좀 강의하고 같이 좀 읽어보고 얘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에 들어갈 텐데, 그 우선 제일 처음에 한번 그 김삿갓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 그런 걸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김삿갓 하면 그 사람마다 좀 그 코드라고 우리가 그러죠. 혹은 핵심어라고 그럽니다. 뭐 굉장히 김삿갓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김삿갓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현실의 도피. 글쎄요, 뭐 도피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튼 현실을 이렇게 떠났죠, 그죠? 떠났고, 그렇죠, 술이죠, 술. 뭐 술 엄청나게 먹었죠. 다니면서 뭐 낙이 있습니까? 그냥 허구한 날 술을 마셨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홍경래 난이 있죠. 홍경래 난. 어쨌든 김삿갓이 방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홍경래 난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1811년에 일어난 그 서북 지방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반란하고 깊은 관계가 있죠. 제가 이제 몇 개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방랑이죠. 그래서 김삿갓의 어떤 닉네임이 방랑 시인입니다. 방랑. 그리고 아무튼 방랑기, 김삿갓 방랑기, 뭐, 노래도 떠나가는 김삿갓 뭐 그런 노래가 있고, 아무튼 김삿갓 하면 이제 방랑으로, 가장 유명한 단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고 떠나죠. 어디를 여행 가고 어디를 다녀오고, 그거하고 방랑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죠.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하게는 어디 여행가 그렇죠. 돌아오는 곳이 있죠.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그건 정말 그냥 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 근데 김삿갓은 돌아올 곳이 없는 여행이라고 할 수 없는 방랑이죠. 방랑. 35년 동안을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참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고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왔을 때 2번이나 자식들을 속이고 내가 화장실 갔다 오마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워놓고 도망가고 그런 식의 정말 어떤 인연을 완전히 끊는 그런 식의 정말 방랑이죠. 방랑. 이 방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김삿갓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일탈이고 계속 그러는 건 아니죠. 돌아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방랑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것이 없는 거죠.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돌아올 곳이 없는 거죠. 발길 닿는 곳이 자기 집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세 시대에 어떤 이런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을 해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이렇게 소속돼 있고 뭐를 느끼면은 그것이 해체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면 굉장히 쉽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자기 집이나 혹은 제천이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다 소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참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을 떠나면 해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식의, 그래서 김삿갓을 이해하는 것 중에 이 방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삿갓의 또 트레이드 마크가 삿갓이죠. 삿갓, 여기 삿갓이 있는데 시도 있습니다. 삿갓을 노래한다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 할아버지 김익순을 욕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장원에 급제해서 너무 부끄럽다. 조상을 욕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서 삿갓을 쓰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죠. 김삿갓에 대한 동정론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의 시 중에서 삿갓을 노래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 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 아립 등 허주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가볍다는 뜻이죠. 뜰 붙자니까. 해석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가뿐할 손 내 삿갓은 빈배와 같아서 한 번 쓰자 평생 40년이 되었구나. 1착 한 번 쓰니까 평생 40추라 40년이 됐다는 얘기죠. 송아지를 따라가는 목동도 가뿐히 쓰고 견수 경장 수야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자가 그 소를 먹이는 그런 거죠. 송아지를 따라가는 목동들도 가뿐하게 쓰고, 그 다음에 갈매기 벗삼는 어부들도 쓴다. 어옹 본색 반백구다. 갈매기와 동반하는 그런 어부들도 어옹들도 원래 그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출의 탈관 간화수, 술이 취해서 와서 탈은 벗는다는 거죠. 괴는 건다는 겁니다. 간화수, 이게 간자라는 게 이제
좀 간들거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간들거리는 꽃가지에 그 갓을 삿갓을 걸어두고 흥나면 흥도 휴등 흥이 도달하면 흥이 달하면 휴는 이제 휴대하다 이런 뜻이죠. 손에 휴대하고 손에 들고 등 오른다. 어디 오르냐면 완월루. 완월루인데 이것을 뭐 구체적인 어떤 완월루라는 지명 구체적인 어떤 루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월이라는 게 이제 달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달 구경하러 누에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이죠. 목동들도 쓰고 어부들도 쓰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또 술 취하면 그걸 가지고 이 꽃가지에 걸어두고 또 흥이 나면 벗어들고 달 구경하러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속자 의관 개 외식인데 세속 사람들은 의관 의는 옷이고 관은 이제 갓이죠. 갓이 의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속 사람들은 의관이 모두가 다 외식, 겉을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건데, 이 삿갓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의관은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뭡니까 이렇게 거기 통지문에는 뭐 가볍게 입고 오라 그래. 차마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또 어르신들 계시고 가볍게 입고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입고 왔는데 양복이라고 뭘 한번 의관을 갖추고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스스로 이제 저를 구속하는 거죠. 제가 뭐 편하게 그냥 반팔 차림에 반바지 입고 와도 될 텐데 그렇게 오면 뭐 교수가 뭐 저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까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속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은 굉장히 편하죠. 구속이 안 돼요. 굉장히 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전에 생각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삿갓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천풍우 도가수라 그 세상 가득한 풍우 비바람에 홀로 무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우산이나 마찬가지인가 삿갓이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어쨌든 그 삿갓이라고 하는 게 이름도 김삿갓인데 김병현 김삿갓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요 시에서 만천풍우라는 세상 가득한 풍우라는 게 실제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어떤 세상에 우리가 소속돼 살면 걱정이 많죠. 풍우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담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풍우를 많이 맞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뭐 돈이 쪼들려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어떤 세상 모든 일들 이런 것에 근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삿갓이라고 하는 것들이 김삿갓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을 가리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 그리고 하늘을 부끄러워 가린다기보다도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을 가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옷을 좀 편하게 입으면 마음도 편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유명한 한시에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게 20, 30, 40, 50, 70, 30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문풍어를 하고 희작시 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들을 굉장히 재밌게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20수와 30객, 40촌 중 50씩, 인간 기후 74, 불여 귀가 30씩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은 수무나무 아래, 수무나무란 나무입니다. 느티나무과에 속한 나무라 그래요. 수무나무 아래. 자, 30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나그네일까요? 30을.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냅니다.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적어라. 다 숫자인데 시가 얼마나 재밌을 수 있나를 한번 보죠. 서러운 나그네입니다. 수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죠. 거기 아래에 있는 서러운 나그네가. 자, 그럼 40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뭘까요? 그리고 술은 없죠. 그죠? 자, 40은 뭐요? 망할이죠, 망할. 망할 놈의 동네. 망할. 마흔이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망할 놈의 동네. 이 망할. XX 약간 욕 같은. 자, 50은 50씩이니까 뭐를 먹어요? 그렇죠. 망할 놈의 동네에서 쉰밥을 먹는구나.
밥을 얻으러 갔더니 먹지도 못하는 쉰밥을 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놈의 XX 막 욕을 했겠죠. 망할 놈의 동네에서 쉰밥을 줘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어찌 자 70은 뭘까요? 그렇죠. 이르니까 이런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기자가 어찌 기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김사카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계신 분은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면 이제 재밌어합니다. 아, 한시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자,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기자는 어찌 기자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스리오마는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뭘 먹어요? 서른밥이죠, 그죠? 서른밥이나 먹으리. 음악이 나오네요, 그죠? 음악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죠? 막 쫙 이렇게 뭐 이렇게 될 때는 쫙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동네에 가서 밥 주세요 했더니 늘 얻어먹어 다니니까 거지처럼 밥을 주는데 쉰밥을 줘요. 그걸 먹자니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탄을 하면서 이 시를 졌습니다. 스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가네 20수와 30객 40촌 중 50씩 망할 놈의 동네에서 쉰밥을 먹는구나. 인간기후 74 인간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많은 불여 귀가 30 불여는 뭐뭐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서른밥이나 먹으리. 집에 돌아가 서른밥을 먹는 것만 갖지 못하리. 자, 이런 굉장히 재밌고 웃기는 시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참 눈물 나는 시죠, 그죠? 우리가 찰리 채플린 그 코미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웃기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막 구두를 삶아 먹고 기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모던 타임즈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웃음이죠. 우리가 해악 풍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의미 없이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 이런 그런.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굉장히 20, 30, 40, 50, 70, 30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재미로 이렇게 내줘도 좋은. 자, 그럼 김사카 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가 하도 길어가지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음도 적어놨습니다. 그 제일 앞부분 그 총론에 해당하죠. 자기 삶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수수열 계유거 그 새도 둥지가 있고 수라는 게 이제 소라는 게 이제 그 새집 소자죠.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지만 모두가 다 거할 것이 있지만 오나평생 독자상이라 그 고와 평생 나의 평생을 돌아보니 뭐 삼고 초려할 때 고자죠. 돌아보니 자상 독자상 스스로 홀로 스스로 마음이 아프구나. 상이란 게 뭐 상처 입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아프구나. 망해 죽장 노천리로 망해는 이제 죽장 망해 죽장은 이제 대나무 지팡이고 망해는 이제 집신이죠. 집신의 대나무 지팡이로 천리를 다니며 천리길을 다니며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녔죠. 수성운심 가사방이라 참 이 표현이 수성운심 물의 본성이고 구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이고 구름이라는 얘기죠. 물이고 구름이다. 자기가 물처럼 구름처럼 물은 어디 갈 곳을 모르고 계속 흘러가죠. 또 구름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떠가는 거죠. 물도 그렇고 수성운심 그런 자기가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행적을 수성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처럼 구름처럼 사방을 집으로 여겼다. 가사방 사방이 다 내 집이다. 거기서 묵으면은 다 내 집이다 이런 얘기죠. 우인불가 원천난이다. 우인, 우자가 탓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탓할 수는 불가하고 원천, 하늘을 원망하는 건 난 어렵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세모 비회 여촌장이라. 세모, 한 해가 저물면 비회, 슬픈 마음이 여촌장, 가슴에 차 넘쳤다. 뭐 이런
총론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깁사갓의 이제 시인데 자기 이제 그렇다는 거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정확히는 35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 삶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스스로 지은 시가 이제 난고 평생시라는 시입니다. 김삿갓이 이제 이렇게 방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랑인데 김삿갓이 태어난 아기는 이제 그 양주에서 출생했다 그럽니다. 경기도 양주하면 지금 뭐 의정부 지나서 양주가 있지만 그 양주가 아니고 사실은 서울이죠. 서울. 시에도 나와 있지만 한양이 내 생장한 고향인 줄 알았지만 동대문까지가 양주입니다. 서울이. 사대문 앞만 옛날에 한양 도성이고 동대문까지는 양주고 그다음에 남쪽은 지금의 강남은 다 광주입니다. 광주. 강남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광남은 다 광주고 서울시가 아니죠. 그리고 서쪽은 고양이죠. 고양. 고양시. 옛날에 고양군이요. 그러니까 서울을 사대문 앞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거기 사대문 앞만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것만 한양이고 나머지는 다 양주, 고양, 광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곤근의 신도가 서울을 건국하고 새 노배 노래에 보면 양주 옛고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양주 고을에 서울을 건국했다라는 그래서 양주 출생인데 이게 서울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1812년에 그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평안도 선천부사였던 할아버지 그 김익순이 투항하고 벼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란이 지잡돼서 당연히 차명을 당하게 되고 집안이 이제 아주 막 그 멸족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다 죽입니다. 삼족을 멸하는데 반역죄는 그 집안의 종인 김성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핏줄은 보존해야겠다 싶어서 이 김병현, 김삿갓하고 형인 병하하고 둘을 업고 황해도 곡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집안이 안동김 씨 집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멸족에서 다시 이제 구제가 됩니다. 패족으로. 그러니까 집안은 완전히 그거 했지만 사람 목숨은 살려주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패족이 돼서 이제 형제가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뭐 양반의 신분이나 모든 건 다 떨어진 상태죠. 뭐 거지나 다름없는 평민의 신분으로 하고 패족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죄인의 가족이란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화병으로 죽게 되죠. 자, 9살 되던 해 드디어 이제 돌아옵니다. 이 영월로. 그래서 강원도 영월군 삼옥리라는 데로 이주한다 그럽니다. 아마도 동강 근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삿갓이 20살 되던 해 장수 황씨 여자를 맞아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삿갓은 지금 우리가 가볼 하동면, 지금은 김삿갓 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동면 와성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첩첩산중에 의풍하고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승지 중에 아주 오지의 10승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 노루목이라는 데로 이전해서 글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제 화전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22살 되던 해에 장남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야, 나도 뭐 세상에 나가서 좀 돈 좀 벌고 자식도 좀 먹여 살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안흥순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객으로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됩니다. 신석호, 신석기 이런 사람과 교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살 되던 해 권세가들의 기대어 출세를 해볼 생각으로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해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학균을 자기 형에게 이제 입양시키고 키워주십시오. 병아에게 입양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57세 되던 해에 전남에 동북면 구암리 화순이 있는 데죠. 화순 적벽 있는 데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은 이제 떠돌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 알려진 것이 자기 할아버지를 욕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향시라 그러죠. 동네 이제 과거 시험이 있는데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원에 했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 네 할아버지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워가지고 삿갓을 쓰고 방랑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건 김삿갓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시예요. 다른 사람이 쓴. 그러니까 김삿갓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김삿갓의 사실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보태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시고 창원에 급제를 했습니다. 향시에서 그랬는데 신혼을 조회해 보니까 김병현이가 그 폐족된 집안이네 해가지고 합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합격을. 그 다음에 무슨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이제 매월당 김시습이 있습니다. 15세기에. 그래서 김시습 역시도 세조 쿠데타, 세조 정변을 맞아서 평생을 떠돌아 다녔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방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외인. 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방자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 방이라고 하는데 현실이라는 얘기죠. 현실을 떠났다라고 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웃사이더일 텐데 방외인이 돼서 했다. 그 김삿갓을 오늘의 김삿갓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응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응수. 오늘 가보는데도 이응수의 기념비도 서 있어요. 김삿갓에 대한 온갖 자료를 모아서 김삿갓을 띄운 사람입니다. 김삿갓, 김립시집을 최초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39년도에 그 이응수 씨에 의하면 그 김삿갓은 처음에 이렇게 어떤 집안의 그 몰락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 방랑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방랑을 하면서 35년간 떠돌면서 사회를 보니까 야, 이놈의 사회가 썩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 현실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자기가 거지처럼 하고 떠돌아 다니니까 비로소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봉건 질서와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김삿갓도 출세하려 그랬겠죠. 출세하려 그러고 뭐 벼슬을 하려 그러고 그랬겠는데 그 모든 것이 차단당해서 스스로 방랑의 길을 택하면서 방위인이 되면서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현실 정말 엉망이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또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양반 계층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조롱과 풍자를 해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 전국을 떠돌아 다니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금강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를 거쳐서 함경도 쪽, 북쪽을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남쪽을 돌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35년 동안 이제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삿갓은 하나의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하지만 김삿갓은 집도 절도 없고 기댈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현실권 밖에서 현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현실에 대해서 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양반 계층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시원하고 좋고. 그래서 하나의 김삿갓은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방랑과 저항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김삿갓이 대신해주고 또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이 다 김삿갓이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 없이 쓴 시들을 다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홍길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천시청에 가보면 모든 공문서 양식은 홍길동으로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사실 도둑이거든요. 이게 도둑인데 이게 의족으로서 홍길동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못하는 것을 그 이름 위에 다 이제 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삿갓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상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나 그런 시들이 다 김삿갓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김삿갓은 떠돌아 다니면서 무엇을 받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제 우선 그 19세기의 그 어떤 그 인심들, 세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김삿갓은 그 얻어먹으면서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인심이 어떤가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야박한 풍속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동냥을 하는데 그 집에서 쫓아요. 여기 시에 보면 야박한 풍속.
사양 고립 양 12. 석양에 10이라는 게 살인문이죠. 살인문 두드리면서 고립 서 있는데 석양에 삼피주인 수각휘라 집주인이 3번씩이나 가라고 막 내쫓는 거예요. 거지가 와서 그러니까 내쫓습니다. 그다음에 두가 이제 두견새도 두견새. 두견새가 두역지 두견새도 역시 알았다. 풍속이 야박하다는 것을 알고 경림재송 불역이라 그 숲풀 속에서 불역이 돌아가는 게 낫다고 운다. 제자가 울면서 보낸다, 배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시가 재밌는 거는 이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 불역입니다. 불역이 귀촉도라고 하기도 하죠. 불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견새를 굉장히 구슬피 울죠. 구슬피 소촉새라 그러기도 하고 봄에 굉장히 구슬피 우는 새가 이제 두견새인데 피를 토하면서 운다 그러죠. 피를 토하는 게 운다 그러는데 그 새의 다른 이름이 불역이 혹은 귀촉도입니다. 귀촉도. 그래서 그 새의 이름이 불역이에요. 돌아가는 것만 같이 뭐 차라리 돌아가라. 차라리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새까지도 그렇게 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그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을 김삿갓은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많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19세기 어떤 세태, 풍속 이런 것들을 시로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시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입니다. 재밌는. 그래서 이제 그 개성에 가서도 그렇고 그 길주 명천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십수화 시처럼 그 김삿갓은 굉장히 시를 쉽게 쓰고 또 재밌게 씁니다. 시가 재밌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재미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통렬한 풍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김삿갓 시가. 자, 개성을 갔습니다. 개성은 뭐 엄청난 큰 고을이었죠. 근데 거기서 아무도 자기한테 잠도 안 재워주고 그래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어떤 시냐 하면 자, 고을 이름이 개성인데, 그죠? 읍포 개성 하폐문. 개성은 뭡니까? 문을 열어주는, 성문을 여는다 그런 뜻,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죠. 동네 이름이 문을 열어준다는 뜻인데 문을 다 닫아 걸어요. 고을 이름이 개성인데 왜 문을 닫나? 자, 그 다음에 개성을 두른 산 이름이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그죠? 산명 송악 기무신이라. 산의 이름은 송악인데 뗄나무가 없다. 어찌 뗄나무가 없으랴. 그러니까 당신에게 밥 해줄 뗄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뗄나무가 없어서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마을 이름이 개성인데 하폐문. 왜 문을 닫고 산 이름이 송악인데 어찌 뗄나무가 없으랴. 자, 기가 막힐 일이죠. 쫓아냅니다. 황혼 축객 비인사인데 황혼에 저녁에는 항상 다 재워주죠. 근데 재워주지 않습니다. 황혼에 손님을 쫓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닌데 예의 동방 자독진이라. 동방 예의지국에서 당신이 홀로 진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죠. 진나라 떼놈이다. 자네만 홀로 떼놈일세. 중국 놈이다. 중국 사람들이 좀 지독하고 옛날에도 그랬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풍자하는 시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김삿갓이 늘 쫓겨다니고 박대당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굉장히 그 김삿갓의 시 중에서 또 굉장히 그 따뜻한 시입니다. 풍자가 아닌. 그리고 그 어떤 가난한 마을에 갔더니 먹을 게 없는데 손님 이거라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죽을 한 그릇을 내왔어요. 죽. 그러면서 주인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막 잘 사는 집엔 쫓아내는데. 그래가지고 김삿갓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이런 시를 지은 거죠. 여기에. 청산이 물속에 거꾸로 있네. 이렇게 사각 송반 죽일기에 네 다리 사각이니까 송반 소반 위에 죽 한 그릇이 있는데 멀건 죽 한 그릇이 있는데 청광운영 공배회라. 천광운영, 요건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운영 청광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늘이 빛나고 구름이 떠돌고 그 유학의 도를 설명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하늘과 구름이 떠도는 배회하고 있다.
하늘과 구름이 어른거려서 함께 떠돈다. 주교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어른. 요 자체도 상장 풍자입니다. 여기 이제 유학을 설명하는 그런 말 귀절이죠. 그것이 이제 떠돌고 있다. 죽그릇 위에 구름이 떠돌고 있다. 주인 막도 무안색하라. 주인이여 막도. 도는 도자는 이제 길도이기도 하지만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이여 말하지 말라. 무안색, 면목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아,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목 없다고 말하지 말라. 오해 청산, 도수레라. 나는 사랑한다. 뭐를 사랑하면 청산이 물속에 거꾸로 들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왜? 이 죽이 멀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청산이 비치는데 그걸 나는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굉장히 따뜻한 시죠. 이 시 한 구절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이뻐가지고. 근데 이 마을이 어디냐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단양의 장회마을입니다. 장회마을에 어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 거기에 없죠. 그죠? 옛날 단양 거기서 가깝죠. 단양구. 그래서 가난한 집에 들어갔더니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아, 손님 미안해서 어쩌죠? 근데 너무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물속에 청산이 거꾸로 들어와 있는 것을 좋아한다오. 죽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명한 그 환갑잔치라는 시입니다. 김삿갓이 이제 환갑잔치에 갔어요. 대개 이제 환갑잔치에 가면 그 환갑 맞은 사람을 위해서 축하하는 그런 그 덕담의 시를 하나 지어주죠. 첫 구절을 지었습니다. 피좌 노인 불사인이라. 저기 앉은 저 노인 사람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 뭐야 이게 웬 거지가 와가지고 말이야. 한가 많은 사람 저 사람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이 아니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는데 나쁜 의미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보다 낮은 뭐 짐승 같다는 뜻이고 좋은 의미는 거의 신의 경지죠. 그죠? 그럼 화를 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해요. 아마도 하늘 위에서 내려온 신선일 테지. 이렇게 의시 천상 진선이라. 이거 효과가 좋네요. 신선이 참 나타나요. 아마도 하늘에 내려온 의자라는 건 뭐 의심하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이런 뜻이다.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일 테지.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 거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신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내오고 막 그랬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수를 더 이제 또 짓습니다. 여기 있는 7 아들 모두 도둑놈이니 기중 7자 계위도라. 다 도둑놈이니. 그러니까 이제 음식 내오다가 아니 뭐야 이것이 장난치나 하고 막 성질을 내겠죠. 자, 마지막을 딱 끕니다. 벽도를 훔쳐다 환갑잔치에 바쳤네. 그죠? 투둑벽도 헌수연이라. 이 벽도는 1000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그 복숭아죠. 하늘의 복숭아입니다. 신선이 사는. 중국의 신화에 의하면 서왕모, 그 여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서왕모가 잔치를 합니다. 여러, 저기 뭡니까. 이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신선들을 초청해서, 신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그때 대접하던 음식이 바로 벽도예요. 벽도. 푸른 복숭아, 벽도. 벽도라 그러죠. 1000년에 한 번씩 여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런다 그래요.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사실은 하늘나라의 선녀였어요. 서왕모의 딸이었습니다. 심청전이. 그랬는데 심청이가 이제 애인이 있어요. 옥진비자라고. 복숭아를 따가지고 가다가 진상하러 가는 길에 애인을 만나 둘이 노닥거리고 놉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요. 잔치 자리에 딱 갖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죄를 입어서 땅에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그 벽도, 심청이가 벽도를 못 갖다 줘서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벽도를 훔쳐다 했다. 이건 뭐 보통 도둑이 아니죠. 굉장히 이건 도둑이라고 하지만은 그죠? 아주 칭찬하는 말이죠. 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작업을 거는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도둑놈이다. 여자가 당신 도둑놈이다. 뭐 그래. 내가 네 마음을 훔쳤어. 뭐 그러죠. 마음을 훔쳤다고. 그죠? 좀 썰렁한 유머인가요? 연세가 좀 드셨어. 그죠?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남자는 정말 도둑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이런 도둑, 그죠? 도둑이 돼야 됩니다.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굉장히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말이죠. 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김사카가 어쨌든 이런 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지배층들에 대해서 풍자를 가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또 가난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19세기의 어떤 세태죠. 김삿갓이 풍자를 했다고 하면 김삿갓의 코드 중에 하나가 풍자인데 양반 또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19세기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뭐죠? 유명한 거 있죠. 19세기에. 어떤 우리가 역사적 현실 속에 19세기 하면 뭐가 제일 많나요? 19세기에. 그렇죠. 세도 정치죠. 누가 세도 정치라고 그러셨어요? 네, 세도 정치입니다. 혹시 성씨가 뭐 세도 정치라고 하신 분 누구시죠? 네, 그죠. 풍양조씨, 안동김씨, 세도 정치입니다. 자, 18세기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시기가 18세기입니다. 아주 진보적이고 기운이 실학이 18세기 영정조 시대. 굉장히 아무튼 어떤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게 했던 18세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어떤 진보적인 기운들을 이제 해서 개혁을 주도했던 임금이 뭐냐면 정조입니다.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세상이. 그 추진했던 모든 개혁이 다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이제 정조는 천도를 하려고 그랬죠. 수원으로. 화성입니다. 화성에 여러 번 행차했죠. 정조가. 뭔가 이 서울을 버리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죠. 화성이, 수원성이. 그러다가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죽게 되고 젊은 나이에. 어쨌거나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이고 퇴폐적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은 이제 왕권이 있어야지 뭔가 개혁을 하는데 왕이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 순조가. 그리고 나서 노론이 모든 걸 독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일당 독재를 떠나서 몇 개의 가문으로 집중되죠. 그게 안동 김씨하고 풍양조 씨 같은 왕비들이나 왕대비를 계속 들이면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왜? 왕이 자꾸 갈리고 죽으니까 이제 왕대비, 왕의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게 되죠.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게 되고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런 국가의 발전의 기운이 딱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수취제도, 세금의 그런 여러 가지 수취제도가 문란하게 되고 그것을 뭐 중간에 빼먹는 놈도 생기고 부정이 많죠. 수령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뭐 10%도 하면 20%를 받아요. 10%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런데 아전은 가만히 있나? 아전은 거기다 5% 더 얹어요. 25%를 내라 그래서 5%는 아전이 갖고 10%는 수령이 먹고 나머지는 국가에 바치고 수령은 그걸 갖고 이제 착복을 하는 거죠. 벼슬 사고 그래야 되니까 서울에. 뭐 이런 식의 것이 굉장히 만연됩니다. 김삿갓은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서 주도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뭐 김삿갓 집안도 안동 김씨였죠. 잘 나갔으면 김삿갓도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걸 떨어져 나오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사실은 광해군 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대동법이 뭐냐면 대동 똑같이 한다는 거죠. 뭘로 똑같이 하느냐? 야, 너는 제천에 뭐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뭐를 바쳐라. 제주도는 뭐 전복이 많게 전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돈으로 통일했습니다. 돈으로. 그다음에 옷감으로 표로 해석해서 대동포, 쌀,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에서 돈이나 쌀이나 면포 같은 걸로 다 통일을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죠. 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품으로 교환돼야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근데 김삿갓은 왜 비판했냐? 이 좋은 법인데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권력층들이 부를 다 독식하게 되고, 이런 지방 같은 데는 그런 서울에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분해시키는 거죠. 지방을, 농촌을 해체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 분해 현상이 일어나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제도인데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리대 자본들이 놀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들어오면서 농촌이 분해하게 되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난지 대동난이고 어렵다 어렵다 대동법만 하랴. 세상 난지 대동난이다. 세상에 대동법만 하랴. 아년 7세 실부난하고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뭐 아무튼 대동법 이것 때문에 어떻게 갚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뭐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됐죠. 오모 청춘 과부난이나 내 어머니는 청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어떤 18세기는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뭔가 발전해 19세기 오면서 부정이 심해지면서 굉장히 양극화됩니다. 지금 예전에 대선 보니까 그러고 가장 대선 모든 주자들이 주장했던 게 경제 민주화죠.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양극화돼 가지고 돈이라는 게 이놈이 아주 못 돼 가지고 돈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요. 막 모이죠. 양극화됩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면서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그러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게 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랬다 그래요. 농담을 하는데 어디 가서 연설하는데 옛날에 감시가 심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많이 왔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상재 선생이 오늘은 개나리가 많이 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개나리. 굉장히 아주 통렬한 그거죠. 개나리. 그죠. 이렇게 날이 많이 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통렬한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냥 말장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음담패설이나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김삿갓 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의미가 있죠. 대나무 시라고 죽자를 가지고 대아니에요.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죽, 피죽, 화거죽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죽자가 대안이에요. 대로 이래갖고 차죽이니까 이대로 피죽 저대로 화거죽 되어가는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마모 같죠? 풍타지죽 낭타죽 바람 부는 대로 낭타죽 물결치는 대로 그죠? 죽자를 해서 대로라고 했습니다. 대로 반반죽죽 생차죽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아가고 시시비비 부피죽 오르면 옳고 그르면 그리고 저대로 맞기리 그죠? 부자가 맞길 부자는 피죽 저대로니까 그죠? 빈객 접대 가세죽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대로입니다. 그죠? 시정 매매 세월죽 시장에서 사고 팔기는 세월대로 만사부려 오심죽 만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오심죽 그죠? 연년연세 과연죽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나세 그런 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이건 참 재밌죠.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풍자도 있고 의미도 있고 굉장히 대로라고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삿갓 시에 보면 그래갖고 정말 그 한글과 한자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시를 많이 지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삿갓 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같은데 좀 재밌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응용할 수 있겠다. 이 중에 이제 선생님 계시면 한번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글하고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굉장히 풍자의 묘미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압축되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죠. 자기 스스로를 해체를 한 거죠. 방랑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거죠. 자기의 둥지를 없애버린 거죠. 둥지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가장 자유롭게 됐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또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방위인이 돼서 바깥에서 그걸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보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천을 보면 제천에서 잘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방위인이 돼서 현실권 밖에서 방랑을 하면서 보니까 잘 보이고 그럴 때 김삿갓을 가장 분노한 게 한 것은 그런 어떤 세상의 인심이나 양반들이죠. 양반들. 주도권을 잡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양반들에 대해서 정말 가혹한 풍자를
해대고 그러면서 김삿갓은 그 어떤 중세 규범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었던 어떤 중세의 규범, 유학적 규범 그 모든 것을 다 전복합니다. 뒤집어 엎는 거죠. 해체하고. 그 규범은 김삿갓의 한시로 나타난 거죠. 엄격한 율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한시가 굉장히 아무튼 옛날에 과거 시험을 한시로 뽑았을 정도니까 굉장히 엄정했죠. 그게. 하나의 규범이었습니다. 운자가 어디 들어가야 되고, 칠원절규, 사원절규, 배율, 대꾸 다 맞춰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해체하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한시를 그 단순한 재미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지만 그 속에는 어떤 풍자의 정신이 있는 거죠. 전복을 하고 풍자의 정신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삿갓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문학사에 남는 거죠. 농담 따먹기 하고 끝냈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화장실 벽의 낙서처럼 그냥 농담 따먹기 한 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문학사에 남느냐. 세상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거기에 풍자 정신이 있는 거죠. 전복을 그래서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시인으로 조선 말기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질문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김삿갓 시에 대해서 혹시 혹은 김삿갓에 대해 어떤 것도 좋으니까. 예. 전복을 혼자서 그냥 쓴 시 같은데 어떻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떠돌아다녔죠. 떠돌아다니 시가 좋으니까 누가 시를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구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명 나하고 같이 이창희 교수 구비시라고 했는데 인구의 회자가 됐죠. 시가 유명하니까 재밌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이제 유명해서 누구에 써주기도 하고 불러준 걸 시가 좋으니까 베껴서 둔 거죠. 그것을 처음으로 모은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응수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30년대. 이 양반이 시를 계속 모았어요. 다니면서. 가마마 이응수의 기념비도 서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모아갖고 1939년에 김립 시집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정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또 북쪽으로 넘어갔죠. 북쪽으로 아마 함경도 사람에서 그러지 않았나. 북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그 풍자시 전집이라고 또 냈어요.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게 이제 그것을 북한에서 나온 걸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정본이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이영수 씨가 39년에 내고 다시 또 개정판도 내고 41년인가 학에서에 낸 게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진위를 이게 글자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판본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글자가 약간 틀린 것도 있어요. 보면 40촌 중 50개 같은 거 40가중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삿갓이 문집을 낸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응수 씨의 공이 크죠. 김삿갓의 시를 모은 데는. 옛날에 녹음기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더 위대한지도 모르겠어요. 또 돌아다니면서 거기 시가 더 첨삭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이런 비슷한 시들이 다 김삿갓의 이름으로 많이 떠돌아다녔죠. 아까 홍길동 얘기한 것처럼 보통명사처럼 김삿갓이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김삿갓 그쪽에 무덤이 있고 살던 집이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화지리학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류의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류에서 인문학을 만나다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시습하고 김삿갓입니다. 사실은 왜 떠돌면서 다 모든 게 완성됐으니까 정착하지 않고 모차르트가 기류에서 음악을 완성했다 그러죠. 연주여행 다니면서 평생을 정착해서 떠돌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뭔가 안거하고 편안히 있으면 그런 시가 안 나오죠. 고통 속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위대한 시가 나오는데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가서 보기 때문에 저게 그 무덤이 별거냐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삿갓이 묻혔던 그 화순적복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시체를 떼먹어서 거기다 묻었다고 하죠. DNA 조사해 봤냐? 모르죠. 정말 긴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 속에 이제 김삿갓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믿는 거죠. 단순한 나무 하나, 강, 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작가나 시인들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파리 에펠탑이 있는데
뭐 멋있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에펠탑은 파리가 아니면 다른 데에 가면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죠.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혁명의 정신이죠. 민중의 힘을 나타낸 거죠. 작은 철 조각이 모여서 거대한 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곳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에펠탑을 본따서 동경탑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삿갓을 가는 것도 그러죠. 우리가 문학지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읽어내는 거죠. 뭐 제천에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쓴 적이 있으면 제천의 의림지가 뭐 농경지도 유명하지만 수많은 설화가 있고 학고 김이만이라는 사람이 어장사 참사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어시 오영재가 이제 뱀을 죽인 이야기를 서사 한 시로 지어서 의림지에 가면 노송들이 쫙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런 아주 우람한 어떤 그 힘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그 시를 알면은 의림지가 좀 달리 보이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삿갓의 무덤이나 생가나 그쪽을 가는데 거기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김삿갓의 시온을 좀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이렇게 바로 뜨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